자결하는 태양이 제칠 훈련장의 메마른 대지를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현대 문명 사회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하고 야만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친 자갈과 모래가 뒤섞인 바닥 위에 사지가 결박당한 채 엎드려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갓 입대한 여성 신병 강하윤이었으며, 그녀의 손목과 발목 그리고 목에는 굵고 거친 로프가 단단히 묶여 사방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바닥에 날카로운 돌조각들에 쓸려 곳곳이 찢어지고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강하윤의 눈빛만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형형한 빛을 발하며 정면에 단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하윤의 사지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 5대의 군용 지프차였는데, 이것은 과거 죄인의 신체를 찢어 죽이던 형벌을 현대식으로 잔혹하게 변형한 최무성 대령만의 처형 방식이었다. 각 차량의 운전병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감히 대령의 명령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시에 따라 조금씩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로프의 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팽팽해진 로프가 강하윤의 관절을 비틀고 근육을 찢을 듯이 압박할 때마다 지켜보는 병사들의 숨소리조차 멎을 듯한 무거운 침묵이 훈련장을 짓눌렀다. 단상 위에는 이 지옥 같은 쇼의 주최자인 최무성 대령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최고급 시가를 피우며 자신의 발 아래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향연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역인 이 부대 안에서는 법이자 신으로 군림해 왔으며, 감히 자신의 비리를 캐내려 했던 건방진 신병에게 뼈저린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 이러한 공개적인 처형식을 기획한 것이었다. 최 대령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옆에 선 부관에게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 뒤에는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권력자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짙게 깔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다. 엔진의 거친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하윤은 자신의 어깨와 골반이 탈구될 것 같은 끔찍한 격통을 느끼며 이를 악물어 신음소리를 삼켜야만 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모래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비명이나 살려달라는 애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밧줄이 피부를 파고들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예리해졌고, 놈들이 숨기려 했던 그 더러운 무기 밀매장부의 위치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철같이 단단해질 뿐이었다. 주변을 둘러싼 수백 명의 병사들은 이 불합리하고 잔혹한 폭력을 목격하면서도 최무성 대령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과 그가 보여준 무자비한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동료가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현실에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연병장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숨막히는 것은 바로 정의가 실종된 이 부대의 썩어빠진 공기였으며, 그 속에서 강하윤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 홀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강하윤의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과거 어머니가 해주셨던 진정한 군인은 힘이 아니라 신념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기억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고통으로 인해 감각이 마비되어 가는 팔다리에 다시금 힘을 주며 바닥의 흙을 움켜쥐고 고개를 들어
단상 위에 최 대령을 향해 경멸과 도발이 담긴 눈빛을 쏘아보냈다. 그것은 육체는 부술 수 있을지언정 영혼만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으며 그 강렬한 눈빛은 오만하기 짝이 없던 최 대령의 표정을 순식간에 일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 격분한 최무성 대령은 마이크를 잡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당장 저 건방진 계집의 사지를 찢어버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 명령에 따라 5대의 지프차가 동시에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하윤의 몸이 공중으로 붕뜨며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릴 듯한 극한의 상황이 닥쳐왔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을 감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을 똑바로 직시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멀리서 훈련장의 정적을 깨트리는 낯선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하윤의 의식이 고통의 파도 속에서 명멸하는 사이 그녀의 기억은 현실의 지옥을 벗어나 훨씬 더 평화롭고 따뜻했던 어느 날의 오후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 기억 속에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은 어머니와 어딘가 엄격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한없이 따뜻했던 이모라 부르던 여인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린 하윤에게 그 이모는 그저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끔씩 들러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고마운 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의 절도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숨길 수 없는 군인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입대를 앞둔 며칠 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하윤은 낡은 앨범 속에서 어머니와 그 이모가 나란히 군복을 입고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지금의 하윤보다도 훨씬 젊고 패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으며 특히 이모의 어깨 위에는 당시에도 이미 범상치 않은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하윤은 그제야 자신이 막연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과 사연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음을 직감했고 입대 신고를 하기 전날 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사진 뒷면에 적힌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 되었던 것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분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강단 있고 힘이 넘쳤으나 하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잠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깊은 침묵이 흘렀었다. 박진이 이제는 대한민국 육군 헌병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녀는 하윤에게 네가 군인의 길을 걷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위험한 순간이 오면 반드시 이 호출기를 사용하라며 특수 제작된 소형 생체 신호 감지기를 건네주었다. 하윤은 그때만 해도 그 작은 장치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나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심장 박동이 멈춰가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장치였다. 한편 서울 근교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사령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모니터링 요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상황판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코드레드를 알리는 붉은 점이 제7 훈련장 위치에서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고 해당 신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장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박진희 중장은 보고를 받기도 전에 이미 상황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모니터에 뜬 강하윤의 불규칙한 심박수 그래프를 보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박진희 중장의 뇌리에는 과거 작전 중 자신의 실수로 하윤의 어머니를 잃었던 그 뼈아픈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으며 친구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 하윤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관리하는 군 조직 내에서,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 놈들의 소나기에서 친구의 딸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이성은 차갑게 식어가는 동시에 뜨거운 분노로 타올랐다. 전 병력 즉시 출동 준비 헌병 특임대 블랙아울 팀은 지금 당장 헬기에 탑승한다. 박진희 중장의 호령은 벙커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고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참모들은 감히 절차나 보고 체계 따위를 입에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녀는 직속 부관에게 제7 훈련장을 관할하는 사단장에게 즉시 연락하여 모든 훈련 상황을 중지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상적인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직접 현장을 덮쳐버리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 내부의 종양을 도려내기 위한 성전의 시작이었다. 블랙아울 팀원들은 사령관의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평소보다 배는 더 빠른 속도로 무장을 갖추고 UH-60 블랙호크 헬기에 몸을 실었다. 박진희 중장 역시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허리춤에 차며 직접 선두 헬기에 올라탔는데 그녀의 눈빛은 흡사 먹잇감을 노리는 맹금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헬기의 로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하자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사령부를 뒤로 한 채 무전기를 잡고 목표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한다.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적으로 간주하고 돌파하라는 살벌한 명령을 내렸다. 다시 제7 훈련장의 뜨거운 모래바닥으로 돌아와 강하윤은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가슴팍 안쪽 주머니에 숨겨진 작은 장치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진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이모의 간절한 외침이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최무성 대령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대신 귓가에 맴도는 헬기의 엔진 소리가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혼미한 상태였지만 하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그 시각 최무성 대령은 헬기 소리가 들려오자 단순히 상급 부대에서 시찰을 나온 것이라 착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위용을 과시할 기회라 여기며 더욱 잔혹한 쇼를 연출하려 들었다. 그는 부관에게 지시하여 강하윤의 몸을 묶은 로프를 더욱 팽팽하게 당기게 했고 병사들에게는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도록 강요하여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묻어버리려 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이 짓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이 단순한 헬기가 아니라 파멸의 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국의 구덩이로 제 발을 들이밀고 있었다. 상공에 도달한 헬기 안에서 박진희 중장은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연병장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아래 십수를 깨물어 피를 보았다. 5대의 차량에 매달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저 작은 체구가 바로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오직 응징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되었다. 그녀는 조종사에게 저 빌어먹을 차량들 앞을 막아세워 당장 착륙한다라고 소리쳤고 헬기는 급강하하며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지상을 향해 돌진했다. 상공에서 들려오는 헬기의 굉음이 점점 더 거세지며 연병장의 모래바닥을 진동시키고 있었지만 최무성 대령은 그 소리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가볍게 신호를 보냈고 팽팽하게 당겨지던 로프의 장력을 유지하던 지프차들이 일제히 정지하며 엔진을 공회전 상태로 낮추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사지가 찢겨나갈 듯한 압박을 견디던 강하윤의 몸이 바닥으로 처박히듯 늘어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참았던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오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먹잇감이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에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포식자의 잔인한 유희에 불과했다. 최대령은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와 마치 자신의 정원을 거니는 귀족처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피투성이가 된 강하윤에게 다가갔다. 그의 잘 닦인 군화가 하윤의 얼굴 바로 옆에 멈춰 섰고 그는 허리를 굽혀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났고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강하사, 네가 쥐고 있는 그 알량한 정의감이 너를 이 꼴로 만든 거야. 지금이라도 그 메모리 칩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적어도 사지가 찢겨 죽는 꼴은 면하게 해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철저히 유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강하윤은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최 대령의 번들거리는 군화를 바라보며 전신의 감각이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 대령이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챙긴 막대한 자금으로 호요식하는 동안 낡은 장비 때문에 작전 중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확보한 데이터는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전우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증거였기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악마 같은 자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최 대령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단상 주변에 도열해 있던 참모들과 장교들은 대령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눈치채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최무성이라는 절대 권력의 광기가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강하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나 최 대령이 구축해 놓은 공포의 위계질서 안에서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자신도 저 형틀에 묶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최 대령은 하윤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어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고 흑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직도 영웅놀이가 하고 싶은 모양인데 현실을 직시해. 여기는 내 왕국이고 네가 기다리는 구세주 따위는 오지 않아. 네가 죽고 나면 널 타령하다 사고로 죽은 정신 나간 병사로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지. 그는 자신의 권력이 군법 위에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이러한 오만함은 그를 현실 감각이 마비된 괴물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였다. 강하윤은 턱이 으스러질 듯한 악력의 고통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연료 삼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응집시켰다. 그녀는 입안 가득 고인 피와 흙모래를 혀로 모으며 흔들리는 눈빛이 아닌 죽음을 각오한 짐승의 눈빛으로 최 대령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경멸과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강렬한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최 대령을 움찔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이것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다는 전사의 선전포고였다. 태강하윤은 모아두었던 피 섞인 침을 최 대령의 얼굴 정면을 향해 힘껏 내뱉었고 붉은 타액은 그의 깨끗한 제복 상의와 뺨에 선명한 얼룩을 남겼다. 순식간에 연병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이 감돌았고 지켜보던 병사들은 물론 장교들까지 숨을 들이켜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감히 절대 권력자인 연대장의 얼굴에 침을 뱉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모욕이자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다. 최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만졌고
그의 얼굴은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며 제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강하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내뱉었다. 너 같은 쓰레기한테 줄 건 침밖에 없다. 그 한마디는 최 대령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이성마저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하윤의 얼굴을 군화발로 걷어찼고 하윤은 고개가 젖혀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최 대령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것보다 눈앞의 건방진 계집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버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다. 죽여 당장 찢어 죽여버려. 최 대령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부관에게 손짓했고 마이크를 통해 그의 살기 등등한 명령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5대. 전부 최대 속력으로 전진에 멈추지 마. 저 계집의 몸뚱이가 5조각이 날 때까지 밟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지휘관의 명령이 아니라 악기의 절규처럼 들렸다. 운전병들은 공포에 질려 잠시 주저했지만 대령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허공에 위협 사격을 가하자 더 이상 망설일 틈도 없이 기어를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5대의 지프차가 동시에 굉음을 내며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고 느슨해졌던 로프가 순식간에 팽팽해지며 튕겨나갈 듯한 소리를 내었다. 강하윤의 몸이 바닥에서 붕 뜨며 팔과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이기 시작했고 관절이 탈구되는 끔찍한 소리가 엔진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의식이 끊어질 듯한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모가 준 호출기를 가슴에 품은 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최대령은 자신의 권총을 강하윤을 향해 겨누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가 찢겨나가는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려 했다. 그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굉음이 단순한 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훈련장의 높은 철조망 펜스가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육중한 장갑차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연병장으로 난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아군이라기엔 너무나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헌병 특수임무대의 검은 형체들이었다. 최무성 대령의 웃음소리가 뚝 그치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하늘 위에서는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검은 복장의 요원들이 마치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착지와 동시에 정확한 사격 자세를 취하며 운전병들을 겨냥했고 확성기를 통해 찢어질 듯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원 동작 그만 즉시 시동을 끄고 하차하라 불응시 즉각 사살한다. 반복한다. 즉각 사살한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상황이나 시찰이 아닌 실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무력 진압의 시작이었다. 강하윤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팽팽하던 로프의 장력이 갑자기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고 흐릿한 눈을 들어 연기 속을 바라보았다. 지프차들이 급정거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연기를 뚫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한 중년 여성의 실루엣이었다. 그 실루엣은 어머니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당당한 모습 그대로였으며 강하윤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그리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연병장에 난입한 장갑차의 해치가 열리며 중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와 넋을 잃고 서 있는 최 대령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포위하고 무장 해제시키기 시작했다. 최 대령은 멍하니 권총을 들고 서 있다가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독 안에 든 쥐신세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을 뚫고 별 3개가 밝힌 베레모를 쓴 박진희 중장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연병장 상공을 뒤덮은 UH-60 블랙호크 헬기들은 마치 성난 말벌떼처럼 위압적인 기세로 하강풍을 일으키며 착륙을 시도했다. 헬기가 완전히 땅에 닿기도 전에 로프를 타고 강화한 검은 제복에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제7 훈련장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순식간에 점거해 나갔다. 그들의 가슴과 등에는 선명하게 밝힌 MP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고 손에 들린 K1A 기관단총의 총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무성 대령의 사병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 그 누구도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최무성 대령의 명령에 따라 강하윤의 팔다리를 찢어밟기려 했던 지프차 운전병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특임대원들에 의해 운전석 창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개처럼 끌려 나왔다. 유리 파편이 튀고 거친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도 특임대원들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운전병들을 바닥에 처박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우며 제압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기계를 조종하며 한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던 가해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처량한 죄인 신세로 전락하여 흙바닥에 얼굴을 문지르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무성 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권총을 홀스터에 집어넣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말을 듣지 않았고 권총은 힘없이 미끄러져 단상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그의 패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연막탄 연기를 뚫고 걸어 나오는 한 인물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차라리 멈춰버리는 편이 낫겠다 싶을 정도의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헤치고 등장한 인물은 대한민국 육군 헌병사령관 박진희 중장이었으며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3개의 별은 훈련장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권위와 압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방탄조끼 위에 야전 상의를 걸치고 베레모를 눌러쓴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무장한 군인보다도 더 위험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전신에서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경호 병력이 부채꼴 모양으로 전개하여 사령관을 호위하고 있었고 박 중장의 시선은 오직 연병장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강하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진희 중장은 최무성 대령이나 그의 부관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경례를 하려는 시도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곧장 강하윤이 묶여있는 지프차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군화가 모래바닥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진동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훈련소 조교들은 사령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박 중장의 눈에 비친 강하윤의 처참한 몰골 찢겨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상처와 멍 자국들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직 분노라는 감정만을 남겨두게 했다. 강하윤의 곁에 도달한 박 중장은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서 전술 단검을 뽑아들었고 하윤의 손목과 발목을 옥죄고 있던 굵은 로프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기 시작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밧줄이 끊어지며 튕겨나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제야 구속에서 풀려난 하윤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지려 했다. 박 중장은 재빠르게 단검을 버리고 하윤의 상체를 받아 안았으며 자신의 품에 안긴 조카의 가녀린 몸이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끼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모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천하의 박진희 중장이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녀의 강인한 눈매 끝에는 기어이 맺힌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올랐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하윤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고 갈라진 입술을 움직여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약속 지키셨네요. 저도 끝까지 말 안 했어요. 그놈들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 말은 박 중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박 중장은 피투성이가 된 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하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친구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 겪어야 했던 고초에 대해 뼈저린 책임을 통감했다. 그녀는 하윤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며 과거 하윤의 어머니가 죽어가던 순간에 보여주었던 그 강인하고 숭고한 미소가 지금 하윤의 얼굴에 겹쳐 보이는 환영을 보았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넌 내 자랑이고 내 엄마의 자랑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하마. 편히 쉬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때마침 헬기에서 내린 군의관들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다급하게 달려와 하윤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박 중장은 조심스럽게 하윤을 그들에게 인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윤이 들것에 실려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최무성 대령이 서 있는 단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슬픔과 연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살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적장의 목을 베기 직전에나 볼 수 있는 감정이 거세된 완벽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최무성 대령은 박 중장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자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며 외쳤다. 사령관님, 이건 엄연한 월권 행위입니다. 제 부대 내에서 일어난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일 뿐이고 저는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훈육을 그러나 그의 변명은 박 중장의 귀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흩어졌다. 그녀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며 거리를 좁혀왔고 그 압도적인 침묵은 최 대령의 횡설수설하는 목소리를 스스로 잦아들게 만들었다. 박 중장이 최 대령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막이 흘렀고 수백 명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최 대령이 다시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박 중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최 대령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하는 파열음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고 최 대령의 고개는 90도로 꺾이며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부하를 학대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쓰레기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준엄한 체벌이자 징계의 시작이었다.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은 최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박 중장은 그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멱살을 움켜쥐어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당겼다. 훈육교육 내놈 눈에는 적의 훈련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살인 미수와 고문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박 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쇠덩이처럼 무거웠다.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 그리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나. 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방패지 힘없는 부하를 짓밟는 망나니가 아니야. 최대령의 부관들과 주변 장교들이 기겁하여 달려나오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머리 뒤에는 특임대원들의 총구가 겨누어져 있었다. 움직이는 놈은 공범으로 간주하고 즉결 처분한다. 특임대 팀장의 서늘한 경고에 그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상관이 멱살을 잡힌 채 개처럼 끌려다니는 굴욕적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박 중장은 최 대령을 쓰레기 봉투 던지듯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는 흙바닥에 뒹굴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참한 꼴을 보였다. 박 중장은 품 안에서 하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피 묻은 메모리칩을 꺼내어 높이 들어 올리며 훈련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이 작은 칩 하나 때문에 너희 지휘관이라는 작자는 자신의 부하를 5마리 말이 끄는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이려 했다. 이게 너희가 충성을 맹세한 지휘관의 실체다. 그녀의 일갈은 병사들의 가슴 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동안 최대령의 폭정에 억눌려 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리며 분노와 수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넘겨받은 마이크를 잡고 훈련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선포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7훈련소 및 예하연대의 지휘권은 헌병사령부에서 접수한다. 현장 지휘관 최무성 대령 및 관련 장교 전원은 살인미수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헌병들이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진 최 대령과 단상 주변의 장교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고 철옹성 같았던 최 대령의 왕국은 순식간에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이 연병장을 물들이기 시작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처형식의 섬뜩한 조명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여명처럼 느껴졌다.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로 향하던 강하윤은 고개를 돌려 당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하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는 이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찬 희열이었다. 박진희 중장은 최 대령이 끌려가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부관에게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놈들을 헌병대 영창으로 보내지 마라. 이곳 연병장 한가운데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야전 군사 재판을 준비해 내일 아침 전 병력이 보는 앞에서 놈들의 죄상을 낱낱이 까발리고 즉결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숨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공개적인 방법으로 악을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잔혹하고도 성스러운 의식이 될 것이었다. 주변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공포와 침묵이 지배하던 연병장은 헌병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박 중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폭풍은 이제 막 상륙했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제7훈련장을 집어삼켰지만 연병장 한가운데는 대낮보다 더 밝은
수십 개의 고강도 서치라이트가 교차하며 비추고 있어 흡사 거대한 무대와도 같은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신병 강하윤이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가해자였던 최무성 대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역설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제복에 달려있던 계급장과 명찰은 이미 헌병들에 의해 거칠게 뜯겨나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 초라한 모습은 그들이 누리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박진희 중장은 연병장 중앙에 임시로 마련된 야전 지휘소 텐트 아래 가져온 야전 의자에 앉아 죄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헌병 특임대원들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은 연병장 외곽에 도열하여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역사적인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중장은 별도의 법무관을 대동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재판장이 되어 군법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시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지휘관이 행사할 수 있는 즉결 심판권을 발동한 것이었다. 헌병 수사관들이 압수한 최무성 대령의 집무실 컴퓨터와 강하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메모리칩의 데이터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지자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찬탄식이 터져나왔다. 화면에는 최 대령이 지난 수년간 빼돌린 군수물자의 목록과 불법 무기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축적한 차명 계좌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는 일개 연대장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병사들이 보급품 부족으로 구멍난 군화를 신고 훈련받을 때 그들의 지휘관은 그 돈으로 호화 요트를 사고 해외 도박을 즐겼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난 것이다. 최무성 대령은 자신의 치부가 전 부대원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자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건 조작입니다. 사령관님,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제가 누구 라인인지 아시잖습니까? 국방부 고위층과 연결된 저를 이렇게 취급하고도 무사하실 것 같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의 뒤를 봐주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박 중장을 협박하려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라는 망상이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박진희 중장은 최 대령의 협박에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내 놈이 믿고 있는 그 라인이라는 작자들, 지금 이 시간부로 국방부 감사팀과 검찰단이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네가 작성한 뇌물 장부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영장이 발부됐더군. 박 중장의 차분하지만 비수 같은 말에 최 대령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음을 깨달은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박 중장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는데 그녀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하여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진희와 또 다른 여성 장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옆에 선 여성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교과서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전설적인 전쟁 영웅 구 강민서 대령이었다. 박 중장은 떨고 있는 최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억누르고 있던 분노를 터뜨리듯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오늘 오체분시하려 했던 그 신병 강하윤이 바로 이 강민서 대령의 외동딸이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연병장 전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과 함께 거대한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갔다. 강민서 대령은 과거 국경 분쟁 지역에서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하게 산화한 구국의 영웅으로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되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방관했던 그 신병이 영웅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고, 최무성 대령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신병이 아니라 군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넘어선 절망을 맛보아야 했다. 너는 단순히 부하를 괴롭힌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의 유일한 혈육을, 그것도 탐욕을 위해 잔인하게 살해하려 했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이제 심판관의 선고를 넘어선 신의 형벌처럼 들렸다. 강하윤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려 했다. 내 놈처럼 배경이나 따지고 줄이나 서는 쓰레기와는 근본부터가 다른 아이다. 그녀의 일갈은 최 대령의 비겁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조차 없게 되었다. 옆에 무릎 꿇고 있던 대대장들과 중대장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령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 강하윤을 고문하며 낄낄거리던 악마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고, 지켜보던 병사들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었다. 박 중장은 그들의 변명을 일절 무시한 채 헌병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라고 명령했다. 역겨운 입 놀리지 마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 불법적인 명령에 동조한 시점에서 너희는 이미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 집단일 뿐이다. 이때 의무대 텐트 쪽에서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연병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링거를 꽂고 붕대를 칭칭 감은 강하윤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군의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이 끝을 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박 중장의 무기나에 현장에 나올 수 있었다. 하윤의 등장에 술렁이던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길을 터주며 경의를 표했고, 어떤 병사들은 그녀를 향해 소리 없는 거수경례를 올리기도 했다.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진정한 군인에 대한 예우였다. 강하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최 대령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최 대령은 그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은 강하윤이라는 작지만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박진희 중장은 강하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피고인 최무성의 오명에 대한 혐의는 반역죄에 준하는 이적 행위와 살인, 미수특수 가혹행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에 본 사령관은 군형법 제14조 및 전시특례 조항에 의거하여 너희들에게 군인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 그녀의 선고는 단호했고 훈련장의 밤공기를 가르며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전원 계급 박탈 및 불명예의 전역, 그리고 군 교도소 수감 전. 박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죄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너희가 강하윤 하사에게 가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해줄 것이다.
단 야만적인 방식이 아니라 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너희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 깊숙이 공포를 각인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예고였다. 박 중장의 신호에 따라 헌병들이 최 대령과 그 일당을 일으켜 세워 연병장 한쪽에 마련된 특수 훈련용 구조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주시했고 강하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남긴 목걸이를 꽉 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오늘 밤 제7훈련장에서는 그 어떤 별보다도 정의의 심판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뒤에 남겨진 것은 폐허가 아니라 새롭게 정화된 땅이었다. 동틀 무렵에 제7훈련장은 밤새 이어진 심판의 열기로 인해 차갑게 식은 새벽 공기조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연병장에는 기이하고도 처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진희 중장이 선고한 형벌은 단순한 구금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최무성 대령과 그의 핵심 가담자 5명이 자신들이 강하윤을 매달았던 바로 그 5대의 지프차 앞에 인간 짐승처럼 결박되어 있는 것이었다. 박 중장은 그들에게 기어를 중립해 놓은 육중한 군용 차량을 오직 맨몸의 힘으로 끌고 연병장을 열바퀴 도는 가혹한 육체적 징벌을 내렸는데 이것은 그들이 타인에게 가했던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의 근육과 뼈로 느껴보라는 의미가 담긴 거울 형벌이었다. 최무성 대령은 땀과 흙범벅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깨를 짓누르는 굵은 로프를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며 한계를 호소하고 있었다. 평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하들을 부리던 그에게 2톤이 넘는 강철 덩어리를 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고문이었으나 뒤에서 감시하는 헌병 특임대원들의 서슬퍼런 눈초리와 총구는 그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자신이 강하윤에게 안겨주었던 그 끔찍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연병장을 둘러싼 수백 명의 일반 병사들은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통쾌함을 느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의 무상함과 죄의 대가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개처럼 혀를 빼물고 바닥을 기는 저 비참한 노인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던 절대군주였다는 사실은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악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최 대령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경멸과 조소만이 그들의 눈빛에 남아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계에 다다른 최 대령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자 옆에서 함께 차를 끌던 비리 장교들이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추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시키지만 않았어도 난 안 했어.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물어뜯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위조차 잃어버린 악의 다툼 그 자체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박진희 중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육체적 고통보다 동료들의 배신과 명예의 추락이 그들에게 더 큰 지옥이 될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부대 내 의무대가 아닌 최상급 시설을 갖춘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로 이송된 강하윤은 긴 수면 끝에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의식을 되찾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하얀 시트를 비추고 있었고 코끝을 맴도는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오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그녀가 더 이상 지옥같이 훈련장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동반된 고통이 아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살아있는 감각이었다. 하윤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보조 의자에는 군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박진희 중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전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카의 쾌유를 비는 평범하고 다정한 이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깎아놓은 사과 조각이 접시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윤의 곁을 지키며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하윤의 눈시울은 저절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일어났니? 너무 오래 자서 머리가 좀 아플 거다. 물 좀 마실래? 박 중장은 하윤이 눈을 뜬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으며 빨대를 꽂은 물컵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하윤은 마른 목을 축이며 이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피로한 기색이 지난밤에 치열했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죄송해요, 이모. 아니, 사령관님, 제가 너무 무모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 중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하윤의 손을 꼭 잡았다. 사과할 것 없다. 넌 내 엄마를 쏙 빼닮았어. 무모한 것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성격도 말이다. 민서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나한테 등짝을 맞으면서도 너를 칭찬했을 거야. 그녀의 말 속에는 먼저 떠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그 친구의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과거 작전 중 고립된 부대원을 구하려다 전사한 강민서 대령의 최후는 박 중장에게 평생의 트라우마였지만 오늘 하윤을 구해냄으로써 비로소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했다. 왜 처음부터 저한테 말하지 않았니? 네가 내 조카라는 걸, 강민서의 딸이라는 걸 밝혔다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했을 텐데. 박 중장의 물음에 하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의 푸른 하늘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강민서 대령의 딸이 아니라 군인 강하윤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군대가 배경 없는 병사에게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싶었습니다. 하윤의 당찬 대답에 박 중장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네가 옳았다. 네가 몸으로 증명해 보인 그 비리 증거들 덕분에 지금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최무성 놈과 연루된 장성급 인사들까지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네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썩은 기둥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말대로 하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군 내부의 대대적인 정화 작전인 일명 태풍의 눈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병실 문이 열리고 헌병 수사관이 들어와 박 중장에게 최신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 중장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내용인즉슨 최무성 대령이 형벌을 견디다 못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형량 감면을 조건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뇌물 상납고리와 비밀 장부의 위치를 자백했다는 것이었다. 천하의 최무성도 별 수 없군. 자신의 안위 앞에서는 의리고 뭐고 다 팔아넘기는 꼴이라니. 하윤아, 이제 놈은 군사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거다. 하윤은 보고서를 건네받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놈의 처벌은 사령관님과 법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자가 어떻게 되든 더 이상 상관없어요. 제 관심은 오직 저 때문에 고통받았던 제 동료들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복수심을 넘어선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성숙한 태도는 박 중장으로 하여금 그녀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어린 조카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할 든든한 전우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상의를 갖춰 입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하윤 하사, 네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켰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너를 내 직속 부대인 헌병 특수수사대로 전입시킬 생각이다. 거기서라면 네가 가진 그 정의감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야. 물론 훈련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겠지만 말이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가장 험난한 길을 걷겠다고 자처한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기회이자 인정이었다. 하윤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아 아픈 몸을 이끌고 박 중장을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명예와 어머니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진짜 군인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붕대로 감긴 손끝에서 전해지는 결의는 병실의 공기를 무겁게 진동시켰다. 박 중장 역시 정식으로 답례를 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을 넘어선 뜨거운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에서는 최무성 대령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앵커는 군 내부의 권력형 비리가 한 용감한 여성 신병의 제보로 인해 드러났음을 알리며 국민들의 분노와 응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병실의 TV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최대령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그 뒤로 맑게 갠 하늘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아기는 몰락했고 영웅은 다시 일어섰으며 세상은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윤의 상처가 아물어갈 즈음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바람을 맞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심의 소음과 군 부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묘하게 섞여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엄마 저 잘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리고 지나갔고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손길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강하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블랙아울이라는 새로운 둥지와 그곳에서 펼쳐질 더 거대하고 위험한 하지만 가슴 뛰는 임무들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도단한 새싹은 머지않아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육중한 법정문이 열리며 대한민국 군사법 역사에 남을 중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었다. 재판장석에 앉은 주심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무성은 더 이상 위풍당당하던 연대장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법정 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참관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판사의 목소리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정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냉혹한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피고인 최무성은 군의 고위 지휘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를 살해하려 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비리를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동시에 이등병으로의 강등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방청석에서는 박수 대신 안도와 탄식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최무성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탐욕의 별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의 철창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명뿐이었다. 최무성이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법정을 끌려나가는 동안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하윤은 비로소 긴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직 지팡이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법정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사복 차림의 박진희 중장이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위로를 건넸고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며 묵직한 전우애를 나누었다. 아기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몇 달 후 강하윤은 국군 수도병원의 재활치료실에서 땀범벅이 된 채 이를 악물고 평행봉 걷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웠다. 찢겨나갔던 근육과 부러졌던 뼈는 다시 붙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흉터들은 그녀가 겪었던 지옥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이모와 자신이 지켜야 할 정의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그녀에게 재활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더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혹독한 담금질의 과정이었다. 강하윤의 불굴의 의지와 활약상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아름아름 퍼져나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고 그녀는 어느새 모든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 있었다. 상부에서는 그녀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하고 명예로운 의병 제대를 권유했지만 하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군에 남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한 삶보다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선택했고 자신이 겪은 부조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결심은 박진희 중장에게 보고되었고 박 중장은 조카의 고집을 꺾는 대신 그녀에게 가장 적합하고도 위험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심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강하윤이 사령관실을 찾았을 때 박진희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군복과 견장을 가리키며 짐짓 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위험한 길이다. 친구도 가족도 없이 오직 그림자 속에 숨어 악을 쫓아야 하는 사냥개의 삶이지. 그래도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박 중장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를 다시 전장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모로서의 마지막 걱정과 염려가 담긴 물음이었다. 하윤은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 군복을 집어들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후회는 훈련장에서 죽을 뻔했을 때 이미 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지켜야 한다면 제가 기꺼이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확고했고 그 순간 하윤의 모습에서 박 중장은 과거 자신보다 더 용감했던 친구 강민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겹쳐보았다. 박 중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헌병 특수수사대 CID의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베레모를 꺼내 하윤에게 건네주었다. 그날 이후 강하윤은 더 이상 평범한 보병하사가 아닌 군내의 비리와 범죄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 특수수사대의 휘장을 달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앳된 신병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한 베테랑 수사관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배정받기 위해 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브리핑 룸으로 향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가 실려 있었다. 브리핑 룸에 들어선 하윤을 맞이한 것은 군내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수사관들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윤을 낙하산 인사라며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하윤이 겪은 사건과 그녀가 보여준 초인적인 정신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녀를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동료로 받아들였다. 팀장은 하윤에게 새로운 사건 파일을 건네주며 짧게 말했다. 환영한다, 강하사. 아니, 이제 강 수사관이지. 자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자네 같은 미친 개가 필요했거든. 하윤은 건네받은 파일을 펼쳐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하게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흥분이 섞인 미소였다. 파일 속에는 또 다른 고위 장교들의 비리, 의혹과 은폐된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하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등 뒤에는 든든한 동료들과 자신을 믿어주는 박진희 사령관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천하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임관식이 열리는 날 국립현충원의 강민서 대령 묘역 앞에는 정복을 갖춰 입은 박진희 중장과 강하윤 수사관이 나란히 서서 묵념을 올리고 있었다. 하윤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새 흉장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비석을 향해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엄마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와 군대, 이제 제가 이어서 지킬게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비석 옆에 놓인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듯한 평온함을 선사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박진희 중장은 하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를 봐라 하윤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지. 저 태양은 어제와 똑같이 뜨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 분명 다를 거야.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먹구름이 물러간 파란 하늘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 그 빛은 군부대의 연병장에 개양된 태극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한 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평화이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강하윤은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가 군의 정의를 수호하는 방패이자 검이 되기로 맹세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군의 어둠은 걷히고 그 자리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어느 최전방 부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군수품 밀반출 현장이 갑작스러운 조명탄과 함께 발각되었다. 당황한 밀매업자들과 부패한 장교들 앞에 검은 베레모를 쓴 여성 수사관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도망치려는 자들의 퇴로를 차단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대한민국 국군 헌병 특수수사대다. 전원 동작 그만.
지금부터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심판하겠다. 강하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정의롭게 빛나고 있었다.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다.